설문해자에 따르면 당이란 말의 뜻은 곧 상흑이다. 군자는 몸가짐을 씩씩하게 하되 다투지 아니하며 무리와 화목하게 지내되 편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중국 전통문화 중에서 당과 당인이란 말은 중국어에서 폄하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호분구당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당을 결성하는 것과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근대 중국에서는 공산당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그들은 세력을 얻어 정권까지 탈취했다.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중국 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주입시켰다. 즉, 역사는 중국 공산당을 선택했고 공산당이 없으면 새로운 중국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 인민이 능동적으로 공산당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공산당이 결당 영사하고 중국 인민들을 핍박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한 것인가? 20세기 중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 속에서 진실한 답안을 찾도록 하자. 청말 민초. 중국은 거대한 외래 충격과 내재적인 변혁을 거치면서 사회는 혼란과 불안에 처하게 되었다. 현실에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많은 지식인과 이민지사들은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민족을 살리기 위한 묘약을 찾고 있었다. 영국식이 안 되면 프랑스식으로 바꿨고 프랑스식이 안 되면 다시 러시아식으로 바꿔보기도 하였다. 게다가 조급함 때문에 극약 처방까지도 주저없이 사용하면서 하루아침에 중국을 부흥시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오사운동은 이런 절망감을 충분히 표출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은 무정부주의를 주장했고 어떤 사람은 공자를 타도하자고 했으며 어떤 사람은 서양 문화를 끌어들이자고 했다. 1918년 세계에서 공산당이 처음 러시아에서 건립되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얻는다는 혁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련 공산당은 1920년 제3국제 극동 서기처를 건립했고 이를 선두로 중국에서 동조자를 찾기 시작하였다.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그들의 초조한 정서에 맞아떨어졌으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소원에 부합되었기에 공산당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찰떡궁합이 되었다. 그리하여 완전히 생소한 이국의 사상을 중국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을 창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당시 러시아로부터 청해온 이 신령이 오히려 하나의 사악한 영이며 자신들이 찾아낸 부국 강병의 약이 도리어 아주 강력한 독약이었음을 생각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5000년) 문명 역사를 가진 중국에 중국의 전통과 도무지 맞지 않는 공산당을 이식해오고 외래의 사악한 영을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 그리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의 유토피아 사상으로 민중들과 애국 지식인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는 공산주의의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부정과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끌어들이고 공업혁명은 신앙회멸과 무신론을 가져왔으며 아울러 또 역대 제왕제도의 가장 나쁜 부분을 계승 발전시켰다. 인위적으로 만든 이른바 공산주의 세계를 진리로 받들고 그래서 뜨거운 피 이미 들끓거니 진리를 위해 투쟁하리라. 공산당은 이런 절대적이고 황당한 이념으로 인간과 하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고 자신들과 조상 및 민족의 전통적 혈맥을 잘라버렸으며 그들에게 공산주의를 위해 헌신하며 공산당의 학살 에너지를 강화하도록 호소하였다. 공산주의 운동은 이렇게 시험삼아 중국에 끌어들여졌다. 기타 모든 이론을 제치고 전 중화민족을 통제하는 이것은 그의 흉악함과 사악, 폭력으로서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중국 공산당의 발전사는 점차적으로 중국 국내외의 사악을 집대성한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중국 특유의 9개 기본 인자를 완성하였다. 사악, 기만, 선동,
투쟁, 강탈, 불량, 이간, 소멸, 통제를 말한다. 이런 기본 인자들은 끊임없이 전승되었으며 게다가 그 수단과 악랄한 정도는 매번의 위기 속에서 진일보로 강화 발전되었다. 중공은 자기는 외래의 종교임을 인정하였다. 이론으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조직에서 자금 모두 소련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중공은 적색 제국주의의 동방 노선을 집행하고 있었으며 모든 일에 있어 소련의 명령을 따랐고 이는 시작부터 나라를 팔아먹는 정당이었다. 1921년 7월 중공은 정식 건립되었다. 코민테른의 중국 지부로서 중공은 1921년 10월부터 코민테른에서 활동 비용을 받았다. 중공의 극비 문서의 부분 통계에 따르면 1924년부터 1927년에 이르러 코민테른에서 중공에 지출된 비용은 평균 2만 위엔 좌우라고 한다. 1922년 7월 중공의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릴 당시 당원 수는 기껏 195명에 불과했다. 코민테른은 이에 대해 중공의 공작 태도를 비평했다. 그리고 소련의 정권 탈취를 경험으로 중공이 국민당에 가입할 것을 명령했다. 그것은 국민당의 힘을 빌어 중공을 키우려고 했던 것이고 국민혁명에 참가함으로써 민심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국공합작의 유래이다. 소련이라는 배후가 있었기에 국공합작 기간 동안 공산당은 국민당 내부에 대거 권력을 장악했다. 국민당 중앙 각 부문 부장에서 공산당원 탄핑산이 조직부장을 맡고 마오쩌둥이 선전부 대표부장을 맡았으며 저원라이는 황포 군관학교 정치부 주임 겸 군법처 처장직을 맡았다. 그 외 린쭈한이 농민부 부장으로 있었다. 또 적지 않은 공산당원이 국민당 혁명군의 각 급당 대표로 활동했다. 이렇듯 국민혁명의 부채로 된 결과 중공은 1925년 1000명도 되지 않던 당원이 1928년에는 3만 명으로 폭증하였다. 국민당에 가입한 공산당원들은 국민당의 규율도 지키지 않으면서 공개적으로 국민당을 공격하는 언론을 발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승낙을 어기고 지하당, 탄원을 조직하여 따라서 지하당원을 확대시켰다. 1925년 1월 994명에 불과했던 공산당원은 그때부터 영도권 문제를 제기했다. 손중산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중공이 겨누는 사람이 어디 장개석뿐이었겠는가. 인류의 천성은 폭력을 배척한다. 폭력은 사람을 무절제하게 만들고 포각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막스 레닌주의의 무산계급 폭력혁명과 무산계급 독재 정치 이론은 강권과 계급 주제론을 주장한다. 무산자들은 폭력 투쟁의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산당 선언에서는 명확히 선고했는 바 공산당의 목적은 오직 폭력으로 현존하는 사회제도를 뒤엎어야만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폭력혁명으로 낡은 국가기구를 때려 부수고 프롤레타리아 정권을 수립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근본적인 사학이다. 사학은 막스 레닌의 사령이 중공에 이전해준 가장 주요한 인자이자 모든 사학의 원천이다. 군벌을 타도하고 인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국민정부는 1926년 2월 북벌혁명을 시작하였다.
공산당은 영도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전 국민의 희망과 이익을 저버리고 음모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북벌을 방해했다. 1926년 10월에서 1927년 3월까지 중공은 상해에서 연이어 3번의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 북벌 당시 그들은 전단지를 사처에 뿌리고 포스터를 붙이고 공인들을 파업으로 이끌고 중공이 각 지역에서 공인들로 조직된 규찰대는 거의 매일마다 경찰들과 폭력 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 지역에 지원 부대를 파견하였다. 공산당의 계속 반복되는 공공연한 도발에 참다 못한 국민당은 공산당을 숙청하기로 결심했다. 1927년 4월 12일 국민혁명군은 상해 각 지역의 공인 규찰대 무장을 해제하고 중공이 상해에 주둔시킨 폭동 총지휘부인 상해 총공회를 파산시켰다. 이로 인해 제1차 국공합작은 피와 학살로 얽힌 실패로 종지부를 찍었다. 여기서 장개석이 혁명을 배반한다는 말이 나왔고 이는 또 4.12 혁명 정변의 진상이기도 하다. 국민혁명군이 군벌과 싸우고 있는 시기 공산당은 농촌에서 농민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고 논과 땅을 마음대로 나누어 가졌다. 1927년 4월에서 5월 모든 권리는 농민협회에 소유된다는 구호 아래 후난성은 농민의 반란과 권력 탈취에 적색 공포 속에 휩쓸렸다. 중공 지도자 리리산의 아버지는 농민협회에 의해 살해되고 국민혁명군 군장인 허젠의 아버지도 거리의 모독과 탄압으로 사망했다. 북벌군의 호남 호적을 가진 중하급 관병들의 가족들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호된 박해를 받았다. 그 참혹함은 문화혁명 때 사람들이 혹독한 박해를 받던 상황과 아주 비슷했다. 이것이 바로 널리 알려진 후난 농민운동의 실체이다. 중국 농촌에는 1년에 아주 뿌리 깊은 토지 종족 제도가 있는데 이는 공산당이 정권을 수립하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되었다. 농촌사회는 원래부터 조화로운 토지 소유와 임대 관계가 있어 지주는 농민에게 땅을 임대해주고 농민은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를 공산당은 오히려 계급 대립, 계급 착취로 선동했다. 그들은 농촌의 깡패 불량배들을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재물을 위해 목숨을 해치게 하고 난폭한 강탈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건립하였다. 원래부터 사회적으로 기피당하던 이런 깡패 불량배들이 마오쩌둥에 의해 농촌 혁명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철저하고 단호한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받았다. 불량과 강탈은 공산당의 제2와 제3의 인자이다. 깡패들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곧 공산당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1871년 한 무리 깡패 무산자라고 불리우는 오합지졸들이 파리 꼬민을 성립한다. 이들이 바로 공산당의 조상이다. 파리 코민 폭동 기간 그들은 주교와 성직자들을 학살하고 궁전을 불사르고 건축물을 파괴했는가 하면 신문의 발행을 금지했다. 그 후부터 그들은 권력 탈취를 힘들이지 않고 쉽게 얻은 가장 직접적이고 편리한 수단으로 여겼다. 문화혁명의 학습 토론에서 중공은 깡패란 말이 듣기 싫어 깡패 무산자를 통일해 무산자라고 고쳤었다. 약탈은 무산자를 유산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대오를 모아 무장 할거를 벌이고 무기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돈을 마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약탈이었다. 홍군은 어시 일대에서 성안의 부유한 사람들을 납치하여 그 가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은화를 바치게 하여 홍군을 공양하게 했다. 더 얻어낼 돈이 없게 되면 그때에야
목숨이 겨우 붙어있는 인지를 놓아주었다. 그들이 한 짓은 도적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마오쩌둥은 호남 농민운동 고찰 보고에서 농민마다 반드시 이런 단기간의 공포 현상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 반혁명파의 활동을 절대로 진압할 수 없으며 절대 토호와 지주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 혁명 기간에 소위 많은 지나친 행동은 사실은 혁명에 필요하다. 혁명, 이것은 공산당이 그것들의 언어체계에서 정면적인 의미를 부여한 단어로 줄곧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좋은 뜻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수십 년 동안 공산당은 혁명의 명의로 수없는 악행과 비열한 짓을 감행해왔다. (1927년 8월) 국민혁명군 내부에 있던 공산당은 난창 폭동을 일으켰지만 곧 진압되었다. 또 9월에는 창사를 공격하는 추수 봉기를 일으켰으나 역시 진압되었다. 당 지부를 연급 이상으로 건립하고 네트워크식의 통제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농촌의 지역 정권을 건립하였다. 1930년 10월 국민혁명군은 얼마 남지 않은 군벌을 소멸하고 중공 장시와 어휘완의 소련 점령 지역에 대하여 5번에 걸쳐 4년간의 포위 전쟁을 치렀다. 1933년 10월부터 1934년 1월까지 제5차 포위 돌파전마저 다 실패한 중공은 농촌 정권도 잇따라 잃어버려 근거지가 갈수록 좁아졌다. 중공은 할 수 없이 도망가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2만 5천리 장정의 원인이다. 중공 혁명사에서 신화의 의미를 부여했던 장정, 사실상 그것은 중공의 제일 떳떳하지 못한 역사이다. 이른바 북상항일이라고 한 것은 철저한 거짓이다. 공산당이 바른 신으로 가장하려면 당연히 속임수를 써야 했다. 기만은 중공의 네 번째 사학인자이다. 그때 주로 동북과 화북의 평원지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주요 전선은 북경 천진과 산동 일대였다. 중공이 산서 북부 고원지대에 가서 일본군과 싸우겠다는 것은 수레바퀴를 반대로 돌리는 격이 되지 않는가. 사실 장정의 실제 노선은 남쪽에서 밑으로, 서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먼저 남쪽 상시에 도주한 중공은 홍군 이륙군과 합류해서 샹어 챈첸의 근거지를 만들어 무장 할거할 생각이었다. 그 후 실패를 맞은 중공은 또 천시베이로 도망가 이미 소비에트 지구를 건립한 장꼬타오와 합류했다. 마지막에 산베이에 도착했을 때 중앙 홍군 주력은 8만에서 6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참담한 모습은 말이 필요 없었다. 항일 전쟁 당시 한쪽으로 일본 침략자를 몰아친다고 높이 외치면서 한쪽으로는 적의 뒤에 숨어 지역과 대오를 확장하는 데 신경 썼다. 그리고 항일 주요 전선을 전부 국민당에게 넘겼다. 국민당은 전사한 장군만 해도 200여 명에 달했으나 공산당의 지휘관은 거의 손실이 없었다. 항일 전쟁 동안 중공이 진정 참여한 전투는 단지 핑신관 전투와 바이탄 대전뿐이다. 핑신관 전투만 하더라도 중공은 전혀 이번 전쟁을 지휘하지 않았고 전쟁의 주력도 되지 않았다. 단지 적의 추가된 부대를 매복 공격했을 뿐이다. 중공에 의해 크게 부풀린 바이탄 대전에서도 중공 내부에서는 이를 중앙의 전력 방침을 위배하여 적진의 후방 공작에 큰 어려움을 가져와 불리한 영향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말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이미 확대된 군사 실력을 폭로해 이후 거짓 전쟁, 진짜 대호 확대의 방침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온 것이야말로 그들의 속내이다. 이 역시 이 전투를 이끈 팔로군 부총지휘 펑도화이가 문화혁명 시기 타도당한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중공은 항일 깃발을 높이 들고 민심을 얻으려고 하였지만 사실 한 일은 일본 침략자들과 서로 협조하여 국민당 정부를 대항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9.18 사변 이후 중공은 전국 인민을 선동하여 국민당 통치 지역에서 노동자는 파업하고 농민은 소란을 일으키며 학생은 수업을 거부하고 평민은 파업하고 사병은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정부를 뒤엎자고 호소하였다. 항일전쟁이 발발할 당시 국민당은 170여만 군대가 있었지만 공산당은 1937년 11월에 개편된 신사군을 합해도 총 병력이 여전히 7만 명에 못 미쳤다.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또 여전히 권력을 다투고 분열되어 한 차례 전투만 치르면 무너질 정도로 이미 허약해졌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장제스와 연합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영도권을 쟁취하여 투쟁하되 이는 단지 당내에서만 말하고 실제 일 속에서 실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공의 목적은 기회를 노려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는 데 있었고 국민당을 무너뜨리고는 마치 앉아서 떡을 받아먹는 행운을 누리려고 했다. 1961년 1월 24일 마오쩌둥이 일본 사회당 국회의원 허이텐 서운안을 만났을 때 일본 황군이 중국 절반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때 중국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 떨쳐 일어나 무장 투쟁함으로써 많은 항일 근거지를 건립했다. 이는 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주었다. 그리하여 일본 군벌은 자본을 독점하는 데 좋은 일을 했다. 만약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일본 군벌에 감사하겠다라고 했다. 중공의 역사학자들은 바로 8년 항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데 든든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간질, 이것은 중공의 5번째 사학 인자이다. 중공의 침투, 이간질, 와해, 대체기술, 모반, 획책해서 정권을 빼앗는 기술은 그야말로 뛰어나다. 서안사변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가 된다. 1936년 12월 장쉐랑과 양후청이 서안에서 장제스를 억류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서안사변이라고 한다. 서안사변은 중공의 소멸 위기를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국민정부에 부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다시금 세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중공의 교과서에는 서안사변을 장과 양이 상사인 장제스에게 항일하도록 간한 일종의 방법이며 중공이 전 국면을 돌아보았기에 평화롭게 해결되었다고 했다. 사실상 이것은 공산당이 교묘히 계획했던 쿠데타였다. 서안사변 전후에 양후청과 장쉐랑의 신변에는 이미 많은 공산당 스파이가 집결해 있었다. 양후청의 부인인 세바오전이 바로 공산당원이었고 그는 양의 군 정치부에서 일을 했다. 그녀는 1928년 1월 공산당 조직의 허락을 받고 양후청과 결혼했다. 양 공관의 단골인 후에 외교부 부부장으로 임명받은 공산당 왕빅난도 코민테른에서 전문 양후청의 공작을 하라고 중국에 파견된 인물이었다. 바로 이런 양장 주위의 공산당원들이 직접 서안사변을 획책했다. 사변이 일어난 초기에 중공 지도자들은 장제스를 살해함으로써 호위 토벌을 받은 원수를 갚으려 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일본을 견제하여 소련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직접 중공 중앙에 편지를 보내어 장제스를 죽이지 못하게 명령했다. 국민당을 삼켜버릴 수 없게 된 중공은 즉각 말을 바꾸어 연합 항일을 명목으로 장제스에게 제2차 국공합작을 받아들이도록 협박했고 이를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로 인해 홍군은 국민정부의 혜택을 받는 팔로군으로 개명했다. 공산당은 자신들이 획책하여 병변을 일으키고 장제스의 목에 칼을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관대한 척하였다. 이렇듯 교활한 기만 수단에서
중공은 고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년 내전 시기 동안 중공의 정보 계통은 장제스의 최측근에까지 이르렀다. 국방부 작전차장이며 국민당의 군대를 파악하고 동원할 수 있는 류페이 중장은 중공의 지하당원이었다. 이동 명령을 받은 군대들 자신도 모르고 있었을 때 연안에서는 이미 정보를 입수해 이에 따라 작전 계획을 짜고 있었다. 항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중공은 8년 전쟁 동안 비축한 힘으로 국민혁명의 열매를 빼앗아갔다. 그리고 사욕을 위하여 다시 국민정부를 뒤엎는 이른바 해방전쟁을 일으켜 8년 전쟁의 고통을 겪은 중국 인민들을 다시 전쟁의 재난 속으로 밀어넣었다. 1947년부터 1948년까지 중공은 전후로 소련과 하얼빈 협정과 모스크바 협정을 체결하여 조국의 권익과 동북자원을 팔아 외교와 군사면에서 소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꾸어 왔다. 협의 내용에는 소련에게 동북의 육로, 공중교통의 특권을 내주고 국민당 정부와 미군의 행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동북의 산물, 목화, 콩을 전략 물자로 소련에 제공하여 좋은 무기와 바꾸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련은 중국 광산을 우선 개발할 권리가 있고 동북과 신강에 군대를 주둔시킬 권리가 있으며 소련은 극동 정보국을 중국에 설립할 수 있었다. 만약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공은 마땅히 원정군 10만 명을 파견하고 노동자 200만 명을 소련에 지원해야 했다. 이 외에도 중공은 또 랴오닝, 안등성의 특별구역을 적당한 시기에 조선에 영입시킨다는 약속을 하였다. 중공이 내전을 치룰 수 있었던 미천은 8년 항일 전쟁 때 싸우지 않고 모은 것이고 국가 권익을 팔아먹어 바꾼 것이라면 그가 천하를 차지하고 정권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생명을 대가로 한 것이다. 중공은 인해 전술로 유명하다. 랴오선, 핑진, 하이하이 전역에서 사용한 것은 사람을 총알바지로 한 가장 원시적이며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비인도적인 전술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인민전쟁의 망망대해라고 한다. 1948년 초 장춘을 포위했을 때 장춘 성내의 양식 공급을 소진시키기 위하여 해방군은 백성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결과 장춘 병사들은 2달 동안 진지에 갇혀 산채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성 밖으로 도망가려는 거의 20만 명의 국민들에 대하여 포위를 풀지 않았다. 사후에 오히려 한치 부끄러움도 없이 듣기 좋은 말로 장춘을 해방할 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중공은 잔인, 포각하고 교활하고 음흉하고 지독한 수단으로 국민당을 성공적으로 대륙에서 쫓아냈다. 공산당 선언은 계급 대립과 계급 투쟁의 이론으로 공산당의 역사관과 철학관을 진술했다. 무산자는 이미 있어온 전통관념과 사회관계를 때려 부수면서 투쟁의 목적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한다. 공산당의 철학은 투쟁의 철학이다. 투쟁을 하자면 꼭 증오가 있기 마련이고 증오가 없다 하더라도 증오를 만들어내고 선동할 수 있다. 선동과 투쟁, 그것은 공산당의 6번째와 7번째 기본 인자이다.
백모녀는 원래 선녀 이야기로 핍박에 관련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공군부대 문예창작팀에서는 이를 고생을 많이 하고 증오가 깊은 억압받는 사람으로 그려내었다. 또한 황스런이라는 대립 인물을 만들어내어 계급 모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 이야기는 후에 발레, 영화, 가극 등 작품으로 등장하여 계급 증오를 선동하는 데 한몫했다. 일부 사람들을 선동하여 다른 일부 사람들을 참혹하게 학살하는 것은 중공이 제일 잘 써먹는 수단이다. 95% 대 5%의 계급을 나누는 방법은 여기에서 왔다. 공산당은 훗날 일련의 정치 운동 중에서 이 수법을 사용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켰다. 95%에 든 사람들은 안전하고 무사하며 5%에 떨어진 사람은 투쟁 대상에 속한다. 95%의 대열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고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 보호의 방법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팔아먹는 일 또한 하나의 풍조를 이루었다. 공산당의 투쟁은 또 무력과 무장투쟁 그리고 문화투쟁도 포함한다. 마오쩌둥은 말했다. 혁명은 손님을 청하여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짓는 것이 아니며 그림을 그리고 꽃을 수놓는 것도 아니다. 혁명은 폭동이고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뒤엎는 폭력 행동이다. 정권을 얻을 때도 투쟁해야 하고 평화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투쟁해야 한다. 1941년 중공은 연안과 각 근거지에서 연안 정풍운동을 일으켰는데 듣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정풍의 첫걸음은 개인의 인사 서류를 만드는 것인데 서류 속에는 출생한 이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참가했던 모든 사회활동과 그것의 발생 시점을 자백하게 했다. 이것은 활동에 참가하는 과정 중에서 모든 사상들을 자백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관건적인 것은 당성 검토인데 주로 사상의식, 언론, 사업 태도, 일상생활, 그리고 사물을 대하고 사물을 접하는 면에서 당성을 반대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낸다. 정풍운동은 사실상 마오쩌둥이 당내의 이의 인사를 없애기 위한 숙청운동이다. 사람마다 한 번씩 거쳐야 했던 정풍운동에서는 형벌을 가하여 자백을 강요해 억울하게 조작된 사건이 무수히 발생했다. 정풍시대의 연안은 인성의 지옥 훈련으로 불리웠다. 관중 지역구 한 개 현의 통계만 보더라도 그들이 받은 형벌은 무려 24종에 달했다. 정풍운동은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어두우며 가장 잔혹한 권력 게임이었다. 그것은 인류의 문명과 존엄을 모멸하고 인성과 양심을 저버리게 했다. 사람들은 긴장과 공포 속에서 치욕을 감수해야 했고 자존심을 포기하면서 고문과 압박하에 양심을 팔아먹고 우정을 팔아먹었다. 그 당시 해방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스위스에는 160여 명이 깨닫고 참여했다고 했고 280여 명이 스스로 자백하고 190여 명이 고발되었다고 보도했다. 10몇 살 되는 아이마저 비판대에 올라가 자기가 스파이라고 자백해야 했다. 또한 군위원회 전부학교의 200여 명 학생들 중에서 스파이 130명을 잡아냈다고 한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의 관점을 제기하지 않고 그저 당 지도자의 어록만 외웠다. 연안 정풍운동은 이후 공산당의 역대 운동의 표본이 되었다. 공산당은 초기부터 끊임없이 완벽한 집단 학살 이론 계통을 창조하기 시작하였고 공산당의 계급론, 혁명론, 투쟁론, 폭력론, 독재론, 운동론, 정당론 등등으로 조성되었는데 각종 각양의 집단 학살 경험과 실천을 집대성한 것이다.
소멸은 공산당의 8번째 인자이다. 연안 정풍과 마찬가지로 공산당이 한 다른 일들도 모두 인정사정이 없었다. 그것은 지주 자본가의 재산 약탈, 지주 분홍계급 소멸, 농촌 질서 회멸, 지방정권 약탈, 돈 있는 사람 납치, 돈을 갈취, 전쟁 포로의 사상과 영혼을 세뇌,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본가 계급 개조, 국민당에 대한 침투와 와해, 코민테른에 대한 분열과 배신, 당내의 고압적인 정치 등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에도 너그러웠던 적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집단 말살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집단 말살은 바로 사상, 인성과 양심상의 말살이다. 히틀러가 사람의 육체를 말살했다고 한다면 공산당은 사람의 육체를 포함한 사상과 영혼까지 말살하려고 했다. 한 차례 또 한 차례의 정치운동은 한 차례씩 바로 전 국민에게 가해지는 사상 개조와 영혼의 세뇌였다. 집단 말살은 공산당 집단의 통치 이익을 잡는 방법에도 부합된다. 공포스러운 통치 아래 그를 반대하면 당신은 소멸되고 옹호해도 소멸당할 수 있다. 그것이 소멸하고자 하는 대상은 모두 소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모두 공산당을 두렵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유전자는 모두 동일한 하나의 목적인 통제를 위한 것이다. 통제, 이것은 공산당의 9번째 인자이다. 공산당의 사학은 모든 사회적 역량의 천적이다. 성립된 그날부터 공산당은 잇따라 일어나는 위기 속에서 요동쳐왔다. 영원한 위기감 속에서 당의 집단 존재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 이익이라고 여겼다. 당의 이익은 개별 당원의 이익이 아니고 또한 모든 개체 이익의 총합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공산당 집단의 이익으로 개인의 일체보다 높았다. 당성은 공산당의 제일 사악한 본질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인간성을 잠식시키며 사람의 이성을 말살하고 비인간적으로 변화시키는 강제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선율은 산베이 민요로서 사람들 귀에 익숙한 곡이다. 하지만 바구니에서 풍기는 꽃향기는 곡식, 꽃냄새도 목화향도 아닌 양귀비인데 이 꽃은 바로 아편이다. 마오쩌둥은 그것을 혁명의 아편이라고 불렀다. 1942년 내전을 치룰 준비를 하기 위해 경비를 마련해야 했던 연안에서는 대거 양귀비 생산 운동을 펼쳤다. 중공중앙 정치국에서는 전문 아편 생산위원회까지 설립하면서 중공 지도자 런비스를 아편 담당 주임으로 임명하였다. 그들은 이 아편을 국민당 통치 지역에 갖다 팔면서 일본 사람들이 파는 아편과 함께 동포들을 중독시켰다. 코민테른의 대표 모스크바 타스타 연안 기자 브라지미노프는 그의 연안 일기에서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둥파의 말을 기록했다. 과거에 우리는 양식을 한차 한차 싣고 가 겨우 작은 돈주머니를 바꿔왔는데 지금 우리는 한 주머니 한 주머니의 아편을 국민당 통치 지역으로 송출하여 한 포대 한 포대에 빛이 나는 은화를 바꿔와서 우리는 이 돈으로 총을 사고 폭탄을 사고 탄화를 사서 국민당을 친다 라고 쓰여있다. 아편 담당이었던 런비스의 소위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 그의 당성은 공산당에 의해 확실히 인정받았다. 그리고 고상한 품격을 지닌 모범적인 공산당원으로 신념을 단호히 하고 당에 대한 사업에 무한히 충성하였다라고 그의 당성을 높이 평가했다.
정권을 탈취한 후 공산당은 진일보, 당성을 널리 발전시켜 나갔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공구와 나사못에 비유하는 러이펑과 같은 인물을 만들어냈고 전국 인민에게 자각적으로 당의 이익을 위호하고 복종, 협조하도록 요구했다. 공산당 통치 아래의 중국은 오직 당의 이익만 있고 인민의 이익은 없다. 그것은 당의 이익이 모든 것에 앞서기 때문이다. 당의 이익 앞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은 없으며 정의도 양심도 없다. 공산당은 당성으로 전 당원을 통제하고 다시 전체 인민과 사회를 교화한다. 당성은 국가의 가죽을 쓰고 일관적인 사고방식과 천편일률적인 행동과 규범 제도를 강화했다. 이것은 당의 지도자로부터 일반 민중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십 년간의 교화를 거치며 당성의 사고방식은 이미 전국 인민의 자아를 구속하고 자각적으로 복종케 하며 자동 협조하는 자율적 기제로 만들었다. 당은 강철의 속성을 가졌고 철의 규율과 통일적인 의지가 있다. 전 당원은 모두 특수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전 국민의 행동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공산당은 그 자체로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독립적인 몸이다. 반드시 당의 지도자가 당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당이 그 지도자의 운명을 결정한다. 중공의 대다수 총서기들이 반동분자로 몰린 적이 있다. 중공이 공인하는 공산당 창시인 천두슈는 오사운동의 문화인으로 폭력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공산당원들에게 경고하기를 만약 국민당 내에서 공산당의 정당의식을 강화하고 집권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되면 혁명 과정에서 내부의 긴장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오사 세대에서 가장 격렬했던 인물의 마음에도 아직까지는 관용의 도리가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첫 번째로 우파 기회주의자라는 누명을 써야 했다. 다른 한 명의 공산당 지도자 취추바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공산당이 마땅히 직접 가서 전투하고 사살하며 폭동을 조직한다. 회멸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권이든 회멸시키며 극도의 무질서한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 사회의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뜻밖에도 취추바이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나는 사실 당신들의 대우에서 떠난 지 오래되었다. 역사의 오해는 나 같은 문인을 혁명의 정치 무대에 강제로 여러 해 동안 섞여 있게 하였다. 나는 시종 내 자신의 신사의식을 극복할 수 없었으며 나는 결국 프롤레타리아의 전사가 될 수 없었다. 공산당 지도자 왕밍은 국민당과 연합하여 항일을 하고 공산당 근거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코민테른의 명령을 듣지 말 것을 주장했다. 당 회의에서 마오쩌둥과 장원태는 실질적인 원인을 한마디로 설득할 수 없었다. 그 당시 홍군의 실력으로는 일본군 한 개 사단도 상대할 수 없다. 목숨을 버리고 정의를 지키는 전통 문화가 주도하는 현장에서 마오쩌둥은 할 수 없이 침묵을 지켰다. 왕밍은 후에 먼저 좌로 기울었다가 나중에 오른쪽으로 기운 기회주의자로 비판받았다. 후여방은 역대 정치운동 중에서 억울하게 잘못된 사건들을 명예회복시켜 공산당을 위해 민심을 만회해왔지만 여전히 정치적 궁지에 내몰렸다. 자오지양은 공산당을 구원하기 위하여 개혁하다가 결국 좋은 결말을 보지 못하였다. 공산당의 각 차례 정부는 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공산당을 개혁한다면 공산당은 곧 멸망될 것이다. 한 대의 기계에 의지하여 자신이 생산해낸 힘으로 그 자신을 개변하려는 것은 일정 정도에 이르면 분명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 때문에 공산당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당의 지도자들은 모두 비극적으로 끝을 맺었는데 어찌하여 공산당 자신은 아직 완강하게 살아있는가? 가장 사악했던 많은 시기에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이 진지에서 패배했을 때에는 그들의 사악한 힘이 모두 당의 요구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로지 가장 사악한 것이야말로 당의 필요에 부합되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지도자는 당을 조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당을 훤히 꿰뚫고 있어 당의 사악한 힘을 따라 걸을 수 있었고 공산당에게 에너지를 강화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으로 당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산당원이 하늘과 다투고 당과 다투고 사람과 다툴 수는 있어도 당과 다툴 수는 없지 않은가. 모두 당에 순응하는 도구이며 최고의 경지 역시 서로 이용하는 것이다. 공산당은 폭력, 공포와 고압을 당의 이론 강령에 주입하여 당성, 당의 최고 원칙으로 하였고 지도자의 영혼으로 하였으며 전체 당의 운행 메커니즘과 모든 당원의 행동 원칙으로 하였다. 중공의 발전사를 종합해보면 희미하던 답안이 모두 겉으로 드러난다. 인민은 공산당을 선택하지 않았다. 바로 공산당이 그럴듯한 거짓말로 무고한 인민들을 기만했던 것이다. 바로 공산당은 간교한 계략을 사용하여 그것의 사악, 기만, 선동, 투쟁, 강탈, 불량배, 이간, 소멸, 통제라는 사악한 인자에 의지하여 외래의 사악한 영체를 중국 인민들에게 강제로 주입한 것이다. 당이 노동자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이들을 지도계급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선봉대라고 일컬었지만 결국에는 노동자 계급은 제일 철저한 빈털터리가 되었다. 당이 농민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빈농이 없으면 혁명이 없다라고 칭찬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땅이 주어진다라는 약속을 해왔지만 다행스럽게도 땅을 소유한 농민은 기쁜 날을 며칠도 누리지 못하고 다시 토지를 갖다 바치는 신세가 되었다. 국민당에게 토벌당하게 된 당시에도 공산당은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국민당에게 복종하겠다는 약속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일 전쟁이 끝나고 나자 다시 본색을 드러내어 국민당 정권을 뒤엎었다. 민주당파의 지지가 필요할 때 당은 장기 공존하고 서로 감시하며 간담 상조하고 영예와 치욕을 함께 나누자라고 했지만 같지 않은 의견과 사상 모두는 마지막에 모두 소멸당했다. 공산 정권을 어찌 다른 사람과 같이 누릴 수 있겠는가? 역사는 우리에게 공산당과는 어떠한 약속도 믿을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준다. 공산당과는 어떠한 보증도 실현할 수 없다. 누가 어떤 문제로 공산당을 믿었다면 바로 그 문제로 그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공산당의 피비린내 나는 교활함이 없었다면 그것에 천하가 없었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공산당이 중국 인민에게 가져다 준 것은 한없는 재난과 한없는 고생이다. 공산당이 중화 민족에게 저지른 잔혹함은 중화 민족의 불행이요 공산당의 질곡에서 벗어남은 중화 민족의 희망인 것이다.